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방대한 자료 속에서 아주 빛나는 지식들을 캐내어 드리는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존 도어의 명저인 Measure What Matters를 샅샅이 해부하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그 성공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중인데 이번 심층 탐구가 총 8부작 시리즈의 딱 한가운데인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절반을 넘어섰네요. 혹시 이번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여정을 살짝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OKR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4가지 슈퍼파워, 그리고 CFR 시스템과 기업 문화, 마지막 불호까지 쭉 순서대로 탐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책의 12장, 13장, 14장을 다룹니다. 그렇죠. 12, 13, 14장의 발췌본을 딱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OKR의 4번째 슈퍼파워인 최고를 향해 스트레치하라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tretch for Amazing이라고 하죠. 맞아요. 구글이랑 인텔이 어떻게 막 미친 듯한, 때로는 완벽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그 뼈대를 낱낱이 파헤치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그 스트레치 목표라는 단어 자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꽤 흔하게 쓰이잖아요. 네,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철학에서 출발한 건지 그 맥락부터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맥락을 이해하려면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코치인 빌 캠펠이 남긴 아주 단호한 명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빌 캠펠이요. 뭐라고 했나요? 보수적인 목표, 그러니까 한 10% 정도 개선하는 목표는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는 뜻이죠. 그렇네요. 경영학자 짐 콜린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짐 콜린스는 이걸 비핵이라고 불렀죠.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라는 뜻입니다. 비핵, 이름부터가 뭔가 압도적이네요. 에베레스트 산처럼 너무 거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막 헛웃음이 날 정도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압도적인 스케일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팀 전체의 정신을 하나로 딱 응집시키는 중력이 되는 거군요.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선언했던 그 나사의 달 탐사 미션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스케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의 이런 대담한 목표 설정을 밖에서 보면 솔직히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 매일 달에 가는 미션만 줬다 보면 당장 오늘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실적이나 매출은 누가 챙기나 싶잖아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 딜레마를 아주 영리한 시스템으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죠? OKR을 아예 2개의 바구니로 나누는 방식을 썼습니다. 2개의 바구니요? 목표를 분리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 두 바구니의 성격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구글은 목표를 헌신적 목표와 야심찬 목표, 즉 스트레치 목표로 엄격하게 나눠요. 헌신적 목표라는 건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분기별 매출이나 필수 제품 출시 일정, 그리고 핵심 인재 채용처럼 무조건 100% 달성해야만 하는 지표들이 담깁니다. 회사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군요. 그럼 야심찬 목표 바구니는요?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더 큰 그림과 막대한 위험 감수가 담겨 있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 야심찬 목표의 경우 구글 스스로 평균 40%의 실패율을 용인한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40%를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네, 목표의 60에서 70%만 달성해도 성공으로 간주하죠. 실패가 너그럽게 용서받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혁신의 과정 그 자체로 시스템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실패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둔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묘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엄청난 자극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이 시스템의 뼈대입니다. 에드윈 노크라는 목표 설정 이론의 대가가 있는데요. 네, 그분의 연구 결과가 어떤가요? 목표가 극단적으로 어려울수록 개인의 성과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동네 뒷산을 목표로 한 사람들보다 정상에 가는 빈도는 낮아도 절대적인 고도는 항상 더 높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성과만 좋은 게 아니라 업무 자체에서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고 훨씬 강한 내적 동기를 부여받게 되거든요. 매슬로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를 건드리는 거네요. 네, 인텔의 전 CEO 앤디 그로브가 이 심리적 뇌관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을 부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스트레치 목표라고 믿었죠.
아, 인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앤디 그로브의 철학이 폭발적인 결과로 나타난 진짜 드라마틱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인텔의 오퍼레이션 크러쉬 작전이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시에 인텔이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에서 진짜 피 튀기는 생존 전쟁 중이었거든요. 맞아요. 모토로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야심차게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냈는데 모토로라에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고객들이 영업사원 전화만 오면 짜증을 내며 끊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영업팀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었겠네요. 패배감에 늪에 빠져 있었죠. 네, 그때 빌 다비도우가 이끄는 태스크포스가 여기서 진짜 믿을 수 없는 목표를 던집니다. 필 중에 누군가 1000건의 디자인 윈을 달성하자고 제안을 해요. 여기서 디자인 윈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쉽게 말해서 컴퓨터 제조사들이 자기들 신제품 기판에 인텔 칩을 쓰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아, 확실한 성과 지표네요. 그렇죠. 그런데 1000건도 벅찬 상황인데 회의를 하다 보니 이 목표가 무려 2000건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와, 2,000건요? 전년도 실적의 3배 아닌가요? 맞아요. 말 그대로 영업사원들 숨통을 조이는 숫자였죠. 한 달에 한 건씩 무조건 성사시켜야 하는 압박이었을 겁니다. 어중간한 목표로는 패배주의에 빠진 조직을 깨울 수 없다고 본 거군요. 비현실적인 숫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결집시킬 구심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진짜 무섭도록 집요합니다. 2000건 달성하면 타이티 여행을 포상으로 주겠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와, 타이티 여행이면 솔깃하겠는데요? 그런데 짐 랠리라는 임원이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지점 전체가 타이티 여행을 못 간다. 아, 연대 책임을 지워버렸군요. 너무 가혹한데요. 초반에는 실적이 너무 처참해서 내부에서 목표를 절반으로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럴만하죠. 달성 불가능해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름에 인텔이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모든 영업사원 집 우편함에 천연색으로 인쇄된 화려한 타이티 여행 브로셔가 미스터리하게 배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가족들이 그걸 봤겠네요. 그렇죠. 가족들이 브로셔를 보고 엄청 기대에 부풀게 된 겁니다. 3분기가 되니까 실적 부진한 동료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동료 압박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기적이 일어났나요? 연말에 무려 2,300건의 디자인 윈을 달성하면서 16비트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영업사원이 타이티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셨죠. 스트레치 목표가 불가능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셈이네요. 흥미로운 건 이 인텔의 스트레치 목표 DNA가 구글로 이식되었다는 겁니다. 레리 페이지에 의해서 진화하게 된 거죠. 네, 레리 페이지는 이걸 10배의 복음이라는 구글만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10% 개선은 경쟁사들도 다 아는 일이라는 거죠. 실패 확률은 적겠지만 세상을 바꿀 압도적 성공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리 페이지는 엔지니어들에게 1000%, 즉 10배의 성장을 요구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존 방식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닿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네요. 네, 문제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거죠. 그 10배의 복음이 뭔지 단번에 이해하게 해주는 예시가 바로 지메일이잖아요. 아, 지메일 사례 정말 대단하죠. 2000년대 초반에 웹 기반 이메일 용량이 고작 2에서 4MB였거든요. 새 메일 받으려면 매일 옛날 메일 지우는 게 일상이었죠. 구글 내부에서도 처음에 한 100MB 정도만 줘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2004년 만우절에 지메일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았죠. 무려 1GB를 무료로 줬으니까요. 경쟁사 대비 500배나 많은 용량이었죠. 이메일을 평생 지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품 성능 개선이 아니라 이메일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재발명한 사건이었어요. 지메일로 판도를 뒤집은 구글이 곧바로 더 거대한 전쟁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창문, 바로 웹 브라우저 시장이군요. 여기서 순다루 피차이가 등장하죠. 네, 현재 구글 CEO인 순다루 피차이요. 크롬 브라우저를 세계 1위로 만든 그 3년간의 끝없는 스트레치 여정 진짜 흥미롭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순다루 피차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인도 첸나이에서 자란 시절 말씀이시죠? 네, 1980년대 인도에서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극적으로 체험했더라고요. 집에 로터리 전화기 한 대를 드리려고 무려 3, 4년을 대기 명단에서 기다렸대요.
3, 4년이요? 와, 정말 오래 걸렸네요. 전화기가 없을 때는 어머니 병원 혈액검사 결과 확인하려고 버스 타고 3시간을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아직 안 나왔으니 내일 다시 오라 이런 허탈한 말을 듣기 일쑤였고요. 너무 고단한 일상이었겠네요. 그런데 드디어 집에 전화기가 생긴 날 그 3시간의 수고가 단 1분짜리 전화 한 통으로 증말해버린 겁니다. 기술이 평범한 사람 삶을 얼마나 혁신하는지 뼛속에 새겨진 거죠. 그 강렬한 경험을 안고 구글해온 순다르 피차르, 인터넷의 패러다임 변화를 아주 빨리 직감했습니다. 웹이 단순한 뷰어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본 거죠. 네. 하지만 당시 에릭 슈미트 CEO는 브라우저 진출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한 시장이었으니까요. 압도적으로 빠르고 안전하지 않다면 아예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잖아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새 브라우저 출시 첫 해 목표를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2008년에 순다르 팀은 7일 활성 사용자 2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OKR을 세웁니다. 사용자가 0명인 백지 상태에서 2천만 명이요? 네, 이 대담한 목표에 3년 과정을 뜯어보면 구글이 실패를 어떻게 연료를 쓰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2008년 결과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맥 버전 출시가 막 지연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구글에서 실패는 문책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뭘 다르게 접근했어야 했나 질문을 던지는 트리거일 뿐이죠. 그래서 2009년에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5천만 명으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죠. 네, 결과는 3,800만 명으로 엄청난 성장이었지만 구글 기준에선 또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0년 순다르가 1억 명을 제안했는데 레리 페이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목표를 더 높이라고 주문했어요. 결국 1억 1,100만 명이라는 아찔한 숫자에 합의하고 맙니다. 3년 연속 실패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크롬팀은 진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맥 리눅스 버전도 기어코 완성하고 휴면 사용자 알림도 집요하게 보냈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승부수는 따로 있었잖아요. 구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오프라인 캠페인이요. 디어 소피 광고 말씀이시군요. 네, 친애하는 소피에게 아버지가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웹앱들에 기록하는 감동적인 광고였죠. 브라우저가 뭔지도 모르는 대중에게 크롬을 감성적인 플랫폼으로 각인시킨 완벽한 한방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3분기 말에 1억 1,100만 명이라는 에버레스트를 기적처럼 돌파해냈습니다. 이 폭발적 성장 이면에는 겉으로 안 드러난 서버 OKR이 하나 더 있었어요. 레리와 세르게이가 웹을 잡지 페이지 넘기듯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자고 밀어붙였거든요. 브라우저 속도의 핵심인 자바스크립트 구동 속도 문제 말이죠. 네, 덴마크의 천재 프로그래머 라스바크가 이끈 VA 프로젝트 팀이 자바스크립트 처리 속도를 무려 10배, 나중에는 20배나 향상시킵니다. 잡지 넘기듯 지라는 시적인 비전이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차가운 수치로 번역돼서 결국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거군요. 비전을 숫자로 통역하는 기술이 진짜 탁월하네요. 자, 이제 기세를 몰아서 동영상 스트리밍의 제왕 유튜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유튜브가 구글 품에 안기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수잔 워치치키를 빼놓을 수 없죠. 구글 첫 사무실이었던 맨로파크 차고를 빌려준 분이잖아요. 네, 수전이 구글 비디오를 이끌 때 우연히 립싱크하는 아이들 조악한 영상을 보고 사용자 창작 컨텐츠의 폭발력을 깨달았죠. 그런데 당시 구글 비디오는 너무 느려서 외면받고 있었고 경쟁자 유튜브는 트래픽은 넘치는데 서버 비용 때문에 최종 붕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수잔이 밤새와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설득한 끝에 16억 5천만 달러의 유튜브 인수를 성사시킵니다. 인터넷 역사상 최고의 신의 한 수였죠. 근데 화려한 인수 뒤에 가려진 내부 현실은 꽤 처참했다고 들었어요. 크리스토스 굴로우가 합류했을 때 10명 남짓한 엔지니어 팀이 30개에서 40개의 목표를 중구난방으로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스티븐 코비의 큰 돌 이론이 완벽하게 들어맞는군요. 빈 항아리에 모래랑 자갈을 먼저 채우면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개의 모래알 같은 목표를 버리고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거대한 큰 돌을 찾아야만 했죠. 유튜브는 그때까지 무조건 조회수라는 지표에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잖아요. 클릭 유도가 장땡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핵심 지표를 조회수에서 시청 시간으로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 시간으로요? 아까 청취자분들께 나비 넥타이 매는 법 검색 예시를 들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비유 아주 좋습니다.
1분짜리 건조하게 정답만 알려주는 영상이 있고 10분이나 걸리지만 엄청 웃긴 예능 같은 영상이 있다고 치면요. 기존 구글 철학은 무조건 1초라도 빨리 정답을 주는 1분짜리가 노출되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는 정보 검색 엔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크리스토스가 반박한 거죠. 우리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며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플랫폼 정체성을 흔드는 전환이었네요. 당장 알고리즘을 시청 시간으로 바꾸면 조회수 폭락하고 광고 수익 반토막 날 텐데요. 당시엔 영상 시작 전 프리롤 광고뿐이었잖아요. 이사회와 재무팀이 경악했겠죠. 6개월간 사내 논쟁이 정말 피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리더십팀은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사용자가 행복해지면 결국 더 큰 광고주가 몰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2012년 3월에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알고리즘 심장을 시청 시간으로 교체해버렸군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역사상 가장 감담서늘한 비핵이 탄생하죠. 네, 2016년 말까지 일일 시청 시간 10억 시간 달성이라는 폭탄 같은 목표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청 시간을 무려 10배나 수직 상승시켜야 하는 미친 목표였죠. 당시 엔지니어들이 트래픽 감당 못해서 전 세계 인터넷망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농담까지 했대요. 이 4년의 과정은 치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리더인 크리스토스의 사내 프로필 옆에 매일매일 빨강, 노랑, 초록색 진행률 바가 따라다녔어요. 와, 회사 전체가 내 성적표를 실시간으로 본다니 엄청난 압박이네요. 하지만 구글답게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던 2016년 한 해 동안 엔지니어들이 시청 시간을 0.2% 늘릴 수 있는 자잘한 알고리즘 개선을 150개나 찾아내 적용했어요. 혁신이라는 게 마법의 한 방이 아니라 작고 지루한 진전들이 복리로 쌓이는 거군요. 그런데 이 레이스 도중에 아주 멋진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하잖아요. 네, 일명 클릭베이트, 낚시성 자극적인 썸네일 영상들이 시청 시간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냄비 속에 아기가 들어간 합성 사진이나 혀 조작 영상들 말이죠. 1분 1초가 아쉬운 와중에 유튜브는 과감히 이런 영상 추천을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그 결과 전체 시청 시간이 무려 0.5%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10억 시간을 향해 달리면서 스스로 발목을 내리친 거죠. 그런데 3개월 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자극적 영상에 지친 사용자들이 플랫폼이 깨끗해진 걸 느끼고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시청 시간이 훨씬 가파르게 반등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스트레치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네요. 결국 2016년 10월 당초 데드라인을 앞당겨서 10억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2, 13, 14장을 넘나들며 살펴본 이 성공 스토리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스트레치 목표는 단순히 엑셀표 숫자를 10배로 부풀리는 트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안일했던 업무 방식이나 사고방식 인프라 전체를 뼛속까지 재설계하도록 강요받는 거군요. 조금 더 빨리 뛰는 걸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으니까요. 아예 제트기를 발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심리적 토양이 바로 구글의 70% 달성도 성공이다라는 문화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주니까 터무니없는 폭탄 앞에서도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거네요. 자, 이제 구글 회의실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는 지금 어떤 큰 돌이 들어있나요? 당장 내일 처리할 자잘한 업무 메일 같은 모래알 목표들로만 채워져 있진 않나요? 스스로 다이어리에 적어둔 목표가 나를 그저 10% 개선된 안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 두려움을 동반하더라도 내 커리어판을 완전히 뒤집을 10배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통제 가능한 100% 안전한 목표를 세워두고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40%의 실패를 대가로 지불하는 야심찬 목표만이 세상을 10배 진보시킨다면 항상 안전하게 100% 성공하는 길만 걷는 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도박 아닐까요? 전혀 실패하지 않고 있다는 건 어쩌면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과 기업의 10배 스트레치 목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스스로에게 이런 10배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의 대담한 목표가 과연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 시대의 스트레치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와, 그 상상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네요. 목표를 못 이룰까봐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애초에 내 목표가 너무 작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주 묵직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 대화가 내일 여러분이 마주할 새로운 목표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꺼지지 않는 호기심이 세상을 한 뼘 더 크게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구글 일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또 다른 비밀 모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